대구시에 긴급 생계자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직자가 3,9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돕기 위해 공직자는 당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덴탈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이 대다수입니다.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에탄올이 많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뜨거운 차량 안에 보관하거나 소독제를 바른 뒤 라이터를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팩트맨에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여정은 배신자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4% 이자를 주는 적금이 나와 고객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내고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적금 가입했는데 거의 한 3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학대를 당하다 길거리에서 발견된 경남 창녕의 10살 어린이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웃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학대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불과 2년 전 정상간에 포옹하며 꽃길을 걸을 듯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연락선을 다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한 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물론 북한의 이런 거친 발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대체 왜 이러는지, 뭘 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아한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을 우롱했다며 오늘 남북 사이에 연결된 통신선을 전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김정은 집무실과 청와대 사이에 연결된 한라인을 비롯해 동서의 군통신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판문점 채널까지 남북 간 주요 연락망 4개를 한 번에 끊어버린 겁니다. 30개 회선이 몰려있는 판문점 기계실을 차단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유지됐던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 통신선까지 완전 먹통이 됐습니다. 현재 최후의 보루로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사이 한라인이 남아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는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모든 접촉 공간을 닫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했던 남북 군사 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철거가 차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판을 하나씩 버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군통신선까지 차단된 만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북전단 금지 입법과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우리 정부가 굴종적 자세로 북한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2018년 정상회담 직전 개통된 이 전화기는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정상 간에 통화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노동당을 연결하는 한라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이 전화기가 울렸다는 발표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북한은 오늘 이 한라인마저 끊겠다고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폐기하겠다며 차단한 통신선에는 남북 정상 간 한라인도 포함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신뢰의 상징이었던 한라인 폐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 한라인은 2018년 4.27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설치됐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청 방지를 위한 특수 전화기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측 전화기가 어디에 설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정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김 위원장 역시 필요할 때 아무 때든 우리 두 사람이 전화로 의논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결했을 당시 4분 19초간 시험 통화만 이뤄졌을 뿐 이후 한라인이 가동됐다고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그럼 대체 북한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배신자들의 죄값을 계산하겠다고 오늘 했는데 우리 정부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까요? 이 대북전단 살포 외에 더 큰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통신선을 차단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계산할 것이 많은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배신적이고 교활한 처사에 더는 남측을 상대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관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신자로 칭하면서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해 단계별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남북 간 약속을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9월 평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우선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조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우리 정부 책임론 주장을 정부와 여당은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사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누적된 결과라고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북제재와 경제난에 대한 분풀이를 우리 정부에 하면서 대북제재를 푸는데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특히 불안해지는 사람, 이 접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특히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 주민과 탈북단체 간의 갈등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가에 모인 수십 명이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플라스틱 병을 던집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물품들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보내는 겁니다. 북한 접경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인천 강화군 성모도 서쪽 끝에서 탈북민 단체가 매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전단과 물품을 보내는 접경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안가 입구에는 대북 쌀 보내기 행사 절대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걸어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접경지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20분이면 넘어가 버려요. 20분이면 접경지를 넘어선다고. 그런데 사는 사람 우리 입장은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주민들은 바다 오염 문제도 걱정합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보낸 물품들은 북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안가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조류에 휩쓸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는데요. 물에 젖은 종이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성경책이 그대로 담겨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려 했던 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매달 북한으로 보내는 300kg 물량의 쌀 페트병 가운데 일부가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온 겁니다. 악수가 엄청나고 쌀 썩는 냄새가 엄청나요. 이거 앞에 있잖아요.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미들은 그걸 어떻게 수거를 해오냐고. 어제도 쌀 페트병 300개를 보내려는 탈북민 단체와 이를 막는 주민들이 대치했습니다. 이 야만은 편의서다 지금 말이야. 경찰 수십 명도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북한 김여정의 담화로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전에 100여 차례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걸 시끄럽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한 주민이 한 명도 없었어요. 탈북민 단체는 오는 21일에도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우셨죠.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드신 분들, 더위 피하실 곳이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까지 닫아서 더 걱정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와 돈이동 쪽방촌을 이지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달린 낡은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단칸방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지해 홀로 사는 어민숙 할머니는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이 마냥 두렵습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밥맛도 잃어버리고 나 일이 늦다 또 일이 늦다. 그냥 에어컨 좀 틀고 앉았으면 좋겠어. 너무 더우니까. 예전 같으면 경로당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못 오게 하잖아. 그 코로나인가 뭔가 때문에. 쪽방들이 밀집된 좁은 골목. 주민들이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힙니다. 더위를 잊으려 잠을 청해보기도 합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됐는데 가을까지 어떻게 버틸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엄청 더워가지고 생전 처음이요. 어제와 오늘 서울 지역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면서 서울 동북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강릉과 양양에선 오늘 새벽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염특보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비가 온 뒤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두꺼운 마스크보다 얇은 수술용 덴탈 마스크 많이 찾으십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스크 중에서 하나는 진짜 덴탈 마스크고 하나는 방역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입니다. 생긴 건 비슷하죠? 김재혁 기자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립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두꺼운 방역 마스크 대신 얇은 수술용 마스크를 쓴 시민이 많습니다. 그런 마스크는 너무 답답해서 못 끼고 더웠고 막. 하지만 덴탈 마스크로도 불리며 시중에서 수술용 마스크라고 팔리는 제품 상당수가 방역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일회용 마스크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덴탈 부르는 거예요. 실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겉표지에 의약외품 표시가 뚜렷하지만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모양만 비슷한 일회용 마스크가 마치 식약처 허가를 받은 수술용 마스크인 것처럼 팔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약국들을 돌아봤습니다. 덴탈 마스크 맞아요? 이게 덴탈 마스크예요? 약국에선 식약처 허가 마스크인 것처럼 팔았지만 둘 다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덴탈 마스크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수술용 마스크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수술용 마스크는 물기가 새어나가지 않지만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는 겉면까지 물기가 스며드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마스크를 겹쳐 만든 원단수도 수술용 마스크는 4겹이지만 중국산 마스크는 3겹뿐입니다. 식약처는 일회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코로나19에 가려졌던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엄마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살인 혐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 엄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구속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초 경찰은 의붓 엄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회신되질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의붓 엄마 역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신상 공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 친아빠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아이 친아빠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아이 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이 학대에 가담했거나 의붓 엄마의 학대를 묵인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남 창녕에서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10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죠. 손가락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학대를 당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교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집을 도망쳐 나올 때까지 인근 주민 누구도 학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학대 소리나 이런 걸 들으시는 것도 있으신가? 예, 그건 못 듣고. 예, 구경은 뭐 했습니까? 경남 거제에 살다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했지만 아이는 코로나19 탓에 학교를 가지 않았고 부모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았던 빌라도 인적이 뜸한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갇힌 채 학대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장님도 저한테 물어볼 정도니까 누구냐고. 그런 몰골이면 잠깐이라도 나왔으면 다 알 거예요. 1월달에 왔다며요. 그러니까 알겠나? 그러고 방문 딱 잠가놨고 선생님도 가니까 안 열린다 하대요.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 아빠뿐 아니라 친엄마에게도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예정됐던 친엄마에 대한 조사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불안 증세가 있고 해서 한번 미뤄지고 선임 관계 때문에 미뤄지고 그래요. 경찰은 친엄마 조사 이후 의붓 아빠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창녕에서 구조된 학대 아동 사건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구조 당시 CCTV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CCTV 안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여성이 있잖아요. 이 여성이 구조를 해준 사람이죠. 네, 아이를 처음 구조한 여성이 편의점에 함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사주면서 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구조자가 진심으로 대하자 마음을 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 시민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고 태워주겠다. 슈퍼 가는 길이래요. 일단 차라고 했죠. 오면서 이야기하니까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길 가던 아이를 차에 타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처음 봤을 때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나요? 네, 아이는 머리가 찢기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있어서 한눈에도 학대 정황을 의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당시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맨발에다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고 가까이서 봤을 때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척추성이에다가 손끝이 다 심하게 안 좋았었어요. 처음 보는 시민도 이렇게 학대 정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이웃들도 모르고 학교도 몰랐다. 이상합니다. 지난 1월에 네. 지급의 집으로 이사를 왔고 코로나19 때문에 등구 개학까지 미뤄지면서 대부분 집안에서만 지낸 걸로 보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측은 온라인 수업에 결석은 없었고 교과서를 주기 위해서 3번이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남교육청이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멍자국도 그런데 아이 몸에 대인 흔적까지 있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것도 그럼 부모가 그런 건가요? 네, 아이가 구조자에게 직접 의붓 아빠가 손에 화상을 입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서는 지난 2년간 의붓 아빠와 엄마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직 엄마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의붓 아빠와 엄마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돼야 사건의 진상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보호자는 지금까지는 학대를 한 부모일 텐데 퇴원하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퇴원 후에는 아동 쉼터에서 심리치료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요. 지난해 발표된 2018년 통계를 보면 학대를 당한 아동의 82%가 원래 살던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또 2018년 한 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학대 사례 8,000건 중에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3%에 불과했습니다. 신고가 돼도 사건화가 안 되고 또는 심지어는 신고조차 안 되고 그러면 학대를 해도 어차피 내 새끼 훈육하는 거니까 이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학대는 상습화된다. 이번 사건도 어떤 처벌과 조치가 뒤따르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민 한 분의 관찰력에 학대가 더 이어지는 것은 막았네요. 주변 아동들에게 한 번 더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에서도 아동 체벌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엄마가 자전거로 아이를 때리고 밀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엄마를 엄벌하지 않은 경찰도 덩달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아이를 자전거 바퀴로 들이받는 여성. 지나가던 행인이 쳐다보지만 아랑곳 없이 고개를 숙인 아이의 뺨을 수차례 내려칩니다. 중국 SNS에 15초 분량의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이 여성을 찾으면 만위안을 주겠다는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결국 중국 경찰까지 나서 영상 속 여성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与小女孩系母女关系，被学校2次约谈而气愤，于是对女孩进行打骂体罚。 하지만 경찰이 문제의 여성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비평 교육 조치를 내리자 비난은 더 거세졌습니다. 暴击的方式来体罚了这个女童。 훈육이 아닌 가정 폭력이라며 비평 교육으로 끝낼 수 있냐거나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간 중국의 과도한 훈육 방식에 대한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대로변에서 속옷 차림으로 벌을 세우거나 한밤중 기차역에서 구걸을 시킨 부모도 있습니다. 지난달엔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때린 아버지를 아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虽然我不听我，他写在水上帮我撒我球，说把我打流鼻血。 유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혹독한 훈육이라며 답습해온 무리한 체벌을 더 이상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번엔 황당한 편의점 도둑 소식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돈 대신 휴대전화를 맡기고 담배를 받아갔는데 훔친 가짜 휴대전화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남성. 통화를 마치고 편의점 직원에게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합니다. 직원이 물건을 챙겨주자 돈 대신 휴대전화를 수첩에 꽂아 건넵니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맡아주면 바로 돈을 가져오겠다며 물건을 챙겨 나간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원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시용으로 진열되는 모조품이었습니다. 남성의 통화 모습도 사실은 직원을 속이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잠시 빨리만 갔다 오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전원을 켜보려고 했더니 전원도 안 켜지고 일반 휴대폰과 다르게 너무 가볍더라고요. 47살 이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부산 지역 편의점 15곳을 돌며 담배와 문화상품권 등 6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 씨는 주로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풀렸습니다. 경찰관이 이 씨를 추적하던 중 여관 창틀에 걸어놓은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한 겁니다. 편의점 CCTV에서 확인했던 운동화였습니다. 경찰관은 여관방을 급습해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는 편의점에서 훔친 담배 50보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같은 수법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모조 휴대전화기도 휴대전화 판매점 15곳에서 훔쳤습니다. 담배는 사상구에 있는 동네 슈퍼에 절반 가격에 판매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권을 인해 가지고 재범을 한.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훔친 담배를 사들인 슈퍼 주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시속 25km로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 지금까지는 차도로만 다녀야 했는데요.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타라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 이 박선영 기자가 실제 안전할지 자전거 도로를 점검해봤습니다. 차도에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와 부딪힙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고 전동 킥보드 숫자도 계속 늘자 정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며 반깁니다. 또 새로운 법령을 내주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곳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을 하면 불법인데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안전한지 직접 도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km 정도를 달리는 동안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막거나 갑자기 끼어듭니다. 화물차들이 앞을 막고 있어 자전거를 인도로 옮겨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에는 자전거들이 인도로만 주행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 25km를 준수해야 하고 30kg 미만으로 킥보드 총중량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함께 전용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안합니다. 라이딩은 한 2년 정도로 했거든요. 전동 킥보드죠. 그걸 타고 느닷없이 옆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력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위험한 걸 많이 느꼈어요. 13살 이상인 시민들은 누구든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 안전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미국에서 또 다른 경찰의 과잉지답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항의 시위를 촉발시킨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지역에서는 시의회가 아예 경찰 해체를 추진 중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쏩니다. 이어 무릎으로 목과 등 부위를 눌러 제압합니다. 주택가를 서성인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찰관은 과잉 진압이 드러나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잇따르는 경찰 과잉 진압에 미 전역에선 경찰 예산을 끊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에선 시의회가 경찰 해체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We committed to dismantling policing as we know it in the city of Minneapolis and to rebuild with our community a new model of public safety. 민주당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목이 짓눌렸던 8분 46초 동안 고인을 추모한 뒤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언급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I'm very proud of them. There won't be defunding. There won't be dismantling of our police. 플로이드가 생애 대부분을 보낸 휴스턴에선 장례식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But the overwhelming majority have marched peacefully and will keep marching. And we're going to keep marching until change comes.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유족을 만나 위로를 전한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두 자릿수 차이로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는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유흥업소가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되었죠. 네덜란드의 한 나이트클럽이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앉아서 춤을 추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영업은 해야 하고 코로나도 막아야 하는 전 세계 상점들의 이색 아이디어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남녀 모두가 의자에 앉은 채 몸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을 찾은 손님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저마다 1.5m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손님들은 입장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됐지만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I think it's your perfect daily dose of music. Like 20 minutes is enough. Yeah.
스위스에선 노천 호텔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프스 해발 1300m 위에 침대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이 호텔은 4년 전 문 열었지만 최근 7개의 스위트룸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우리 돈 37만 원 정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 환기가 가능한 덕분에 벌써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한 아이디어는 구두에서도 나왔습니다. 구두 앞부분이 일반 신발보다 더 길게 제작된 것으로 전체 길이는 75cm에 달합니다. 스위스를 pantofle distanțare socială să atragă cumva atenția sau sub formă de glumă. 두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마주본다면 약 1.5m의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두 한 켤레의 가격은 약 14만 원으로 영국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누드비치들은 방문객들에게 입장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해변 등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마스크는 써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지지율이 바닥인 아베 일본 총리, 요즘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돈 푸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강도 캠페인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사연인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 중의원에 출석한 아베 총리. 위기에 몰린 여행업계를 살리겠다며 우리 돈 1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위탁사업비가 20%에 달합니다. 정부 대신 나라 돈을 나눠주는 일을 민간 업체에 맡기고 수고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ネット上では強盗キャンペーンだと揶揄されています。 혈세를 낭비하는 강도 캠페인이라는 지적에 아베 총리의 말도 꼬입니다. 今回の強盗じゃない。強盗です。 위탁비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하락한 중소업체에 우리 돈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돈을 나눠주는 일을 특정 위탁업체와 광고회사가 도맡아 민간 유착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외부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겠다고 밝혔고 위탁업체들은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説明責任を十分に果たしてこなかったことを深く反省し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 이런 가운데 정작 급한 사업들은 지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급률은 21%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もらってないですね。もうちょっとクリアに無駄のないことをやってもらうといいなと思います。税金で動いてることなんで. 불량 논란을 빚은 국민용 마스크 역시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민심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내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민을 돕기 위해 지급한 긴급 생계자금 25억 원을 긴급 회수했습니다. 공직자와 교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돈인데 3,900명 넘게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서 몰랐다고 해명하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 지난 4월 2,700억 원을 들여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자격을 제한했는데 43만 가구가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달았습니다. 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나 교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런데 이 중 25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 3,928명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중엔 대구시 공무원 7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명단이 저희가 확보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급하고 후검증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임이 됐던. 대구시가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고 지금까지 65% 정도 환수를 마쳤습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욱진입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로, 광명에 있는 복지관으로 번지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복지관 정문에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광명 어르신보호센터에서 6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28명의 입소자 가운데 80대 입소자 3명이 확진됐고 센터장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과 4일 센터를 방문한 71살 여성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 큰나무 교회에서 서울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한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감염이 용인의 교회로 또 그 교회에서 광명에 소재한 복지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양천 탁구장 관련 확진자는 최소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격한 운동으로 호흡량이 늘면서 바이러스가 대거 배출되는 데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내 스포츠가 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는 호흡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복식인 경우에는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확진자 증가폭도 심상치 않습니다. 6월 들어 해외 감염을 제외한 신규 확진자 중 97%가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한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아내와 딸을 비롯해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원무고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무고와 인근 14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롯데월드도 영업을 중단했었죠. 코로나19 양성이었던 이 학생이 어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서울 원무고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무고를 포함한 인근 학교 14곳이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이 중 8곳이 고등학교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를 재개했지만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갑자기 학교 안 오게 된 상황이라서 되게 약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또 만약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은 또 학교를 못 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어제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또다시 뒤집힌 겁니다. 어제 그럼 왜 쉬었냐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위험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어제 쉰 거에 대해서는 좀 허무했었어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적거나 또는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바이러스의 조각일 가능성 또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위양성일 가능성까지. 원무고 학생과 교직원 769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고3 수험생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입 대책을 다음 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름철 손 위생 때문에 차량 안에 손 소독제 많이들 두고 사용하시죠. 그런데 뜨겁게 달궈진 차량 안에 손 소독제를 둬도 괜찮을까요? 팩트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이 손 소독제의 주성분은 에탄올인데요. 평균 함유량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에탄올이 들어간 이 손 소독제, 불이 붙을 위험이 있을까요? 일본 도쿄 소방청의 실험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소방대원이 이 손 소독제를 양손에 바르고 한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상황을 연출한 영상입니다. 라이터 불길이 스치자 장갑 표면에 묻은 손 소독제에 불길이 옮겨붙습니다. 손 소독제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 인화점은 20도로 방향제, 향수 등과 함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는데요. 여름철 차량 안에서는 어떨까요? 팩트맨이 실험해봤습니다.
최고 기온 33도로 올 들어 처음 서울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낮.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차를 세우고 에어컨을 끈 채 손소독제를 뒀습니다. 실험 15분 만에 실내 온도는 50도를 넘는데요. 45분 후 온도를 재봤습니다. 차량 대시보드 표면 온도는 84도에 달했고 손소독제 용기 표면 온도도 실험 전에 비해 2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손소독제 주성분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4도, 한여름철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90도 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손소독제가 자연 발화로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차량 안 대시보드 같은 곳에는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 발화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직사광선에다가 놓치면 나가. 손소독제 사용 후에는 라이터 등 화기 사용에 주의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운전석 서랍 등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이 하루 만에 1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잘한 덕분이라는데요. 어디에 투자했는지 홍유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 직원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나스닥 지수 상장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단 한 번의 수소 충전으로 192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 트럭과 전기 배터리 트럭을 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업계에서는 제2의 테슬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조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르면 2023년 수소 트럭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기 픽업 트럭 배저의 예약 판매를 예고하면서 어제 니콜라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104%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한화 주가도 덩달아 26% 넘게 뛰었습니다. 한화그룹이 보유한 니콜라 지분 6.13%의 가치가 하루 새 1조 원 가까이 늘어 1조 9,600억 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018년 말 니콜라에 1,100억 원 정도를 선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 검토 당시 한화큐셀 전무였던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은 니콜라의 창업주인 트레버 밀턴을 미국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라는 니콜라의 사업 목표가 한화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전사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그룹은 니콜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수소 생태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시중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한 달 이자가 고작 6만 원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금리를 찾아다니는 금리 유목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연이자 4% 특판 적금이 나왔다는데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서울 구로구의 새마을금고 지점.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로 자리가 꽉 찼습니다. 오전 11시지만 이미 대기자가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테크 블로그와 카페에선 가입에 성공했다는 후기와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글이 인기. 그래서 가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우지 못한 직원들이 쉴 새 없이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이체 실적을 채우지 않아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인기 비결. 그럼 지금 몇 퍼센트 금리가 적용되신 거예요? 4%예요. 3년. 3년으로. 여긴 뭐 조건도 없이 타사 은행보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원래 가입 마감은 이달 말이었지만 한도가 소진되면서 내일로 당겨졌습니다. 고금리를 찾아다니는 금리 유목민들은 막차를 타려고 휴가까지 썼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내고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적금 가입했는데 거의 한 3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번호표를 뽑아봤는데요. 139번입니다. 제 앞으로 60명이나 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안으로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대 후반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예금 규모가 1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0%대 금리인 5대 시중은행 예금 규모는 3조 원 넘게 줄어든 상황. 제로금리 시대가 뭉칫돈의 조류를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네이버와 SK텔레콤이 고금리 금융상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라 혹하긴 하는데 투자 전에 꼭 아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정석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유와 손잡고 출시한 종합자산관리계좌 네이버 통장입니다. 예치금에 붙는 수익률은 최대 연 3%. 통장과 연계된 네이버페이로 충전 결제하면 결제액의 3%를 추가 환급해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쇼핑할 때,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 쓰면은 적립이 많이 되니까 소비자한테 이익만 되면 많이 진출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휴대전화로 가입해보니 네이버 앱과 신분증만 있으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10분 만에 CMA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 3% 수익률은 100만 원까지만 제공하고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1%의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 SK텔레콤도 모바일 금융서비스 회사인 핑크와 KDB 산업은행과 손잡고 고금리 자유 입출금 통장을 선보입니다.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데도 예치금 200만 원까지 연 2%의 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을 해지하거나 명의가 변경되면 금리는 0.1%로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비대면 금융상품의 등장을 반기면서도 가입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써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장 이동하는데 조금 번거로우니까. 금융업에 뛰어든 IT 기업들의 전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금융상품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서울 집값이 잡히면서 거꾸로 전셋값은 4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일명 전월세 무한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한정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 기준 3달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할 때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인상도 제한을 뒀습니다. 직전 계약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집주인이 원하면 나가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사회인 건데 이 법안이 통과돼서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유재산 침해가 많죠.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은 통과가 되면 안 되겠죠. 이 법안은 지난 2016년에도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이렇다 할 논의 없이 폐기됐습니다. 당시 상임위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집주인이 법 적용 전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지적됐습니다. 좀 더 원칙적이고 우리 세입자분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법안을 또 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가 하나라도 더 논의되고 또 녹아들 수 있도록. 보수 야권에서는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평생 거주할 수 있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열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모집, 네. 친근한 제목이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미래통합당이 들고 나온 보육 정책입니다. 동네 이모집은 긴급 돌봄센터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운 싱글맘 국회의원이 제안했는데 동네 이모집으로 이름 붙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모 역할을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오는 시간 동안 아이는 거기에서 안전하게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이게 싱글맘, 싱글파더는 물론이고 이 맞벌이 부부도 좋아할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전일 보육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점심시간이면 집에 오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퇴근 때까지 아이를 봐줄 학원을 찾거나 돌보미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의 교육과 보육을 저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비슷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대상 연령이 좀 다르지만 이 문 대통령도 저렇게 비슷한 공약을 했으니까 민주당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되겠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서 보육정책 이슈까지 선점한 측면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아직까지 전일 보육제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통합당에서 30대 여성은 취약계층으로 꼽았었는데 이 과감한 보육정책이 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누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과 관련해 끝장 토론을 하고 싶다면서 이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님도 괜찮고,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 이런 분, 유승민 의원 또는 안철수 대표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야당 인사만 지목을 했네요. 네, 기본소득만큼은 본인이 여권 대표 주자다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 지사의 저런 행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모인 SNS 대화방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계속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주려면 기존의 복지를 없애거나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기본소득만 받는 건 우파의 논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이 이슈화되는 걸 썩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재원 문제가 있고요.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인데 계속 이슈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문인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을 당 차원에서 밀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최근 정치권에서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검찰과 삼성의 해석이 다릅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한 뒤 구치소를 나섭니다. 불법 의혹 관련해서 제시하거나 보도하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문구를 쓴 것을 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따져볼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만 있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라고 맞섰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영장 재청구보단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모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의위가 열리면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소 여부의 판단을 두고 또 한 차례 격돌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진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소장의 장례식장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조문객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방문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의 우리집 A 소장의 장례는 이틀째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빈소에 있는 A 소장의 동료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993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인연을 맺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경기 안성에 힐링센터를 마련할 때 부지와 건물 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한 질문엔 이 의원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종일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오전 발인 등을 거친 뒤 사흘간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찰은 숨지기 전 A 소장의 통화 상대를 확인 중입니다. A 소장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둔 채 자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소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정의연 출신인 윤미향 의원 비서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날씨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더위는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에 장마가 시작되며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기업의 후원을 받고 프로로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고수를 찾아서 염정원 기자가 화제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캐나다 대사관 앞 21개 계단.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뛰어넘지만 아쉽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도전은 반복되고 결국 멋지게 성공합니다. 물고기 같은 이 사람.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재승입니다. 2008년 이 영상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최재승. 불타는 승부욕이 두려움을 이긴 결과였습니다. 봤는데 엄청 큰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못할 것 같다. 계속 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을 이제 꽉 누르고 시도를 해봤죠. 이제는 국내 선수 중 유일하게 해외 유명 기업의 후원을 받은 선수가 됐을 만큼 최고가 됐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계단은 물론 덩치가 큰 기자가 계단 앞에 웅크려봐도 가뿐하게 넘습니다. 최재승은 스케이트보드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직장인 부럽지 않은 프로 선수도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 가지 일에 몰두한 덕분입니다. 그에게 보드는 인생의 스승 같은 존재. 스케이트보딩이 세상을 알려줘요.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요. 포기를 모르는 스케이트보드 철학. 그 도전이 아름답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남한 비무장지대 유일한 민간마을 대성동 마을에서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그 바람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이 한 동포인데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산다는 게 지금 아쉽잖아요. 원래는 분단의 상징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200명 정도만 사는 작은 마을이고 불과 1.8km 거리에 북한 기정동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6.25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오늘도 북한이 남한은 적이라며 엄포를 놨는데 화해와 반목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며 언제 하나가 될진 아득하기만 합니다.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불과 70년 노력했다고 하나됨을 포기하지 마라. 10만 년간 이 자리를 지킨 유물은 그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